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면 전달보다 크게 하락한 거 7.5%나 줄어든 모습이죠. 경제 여건 지수도 66.7로 6.6% 낮아졌고요. 기대 지수도 60.7로 66이던 전달보다 8% 정도 하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위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위치에 있고요. 파란 선은 3개월 이동평균이고 점선이 월간 흐름입니다. 전달과 비교를 해보시면 흐름을 좀 꺾인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전체적인 수치가 예비치라는 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2번 발표합니다. 예비치와 확정치, 그러니까 지금은 예비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있었습니다.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죠. 특별히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3.8을 기록했습니다. 3.2에서 좀 높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팬데믹 발생 전 2년 동안의 범위가 3% 이내였으니까 어느 정도 잦아드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금 높아져서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 전달에 비해서 높아지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발발 이후 어느 정도 레벨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8%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했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높아졌다. 지금 여기죠. 점선이니까 높아졌고 3개월 이동평균을 보게 되면 아직은 그렇게 급등한 모습이 조금 오버해서 집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흐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예비치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높은 장기금리 못 버티는 기업들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올해 초반에 SBB 파산, 결국 경기 침체를 뒤로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SBB 파산은 기존의 경기 침체의 흐름에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장부상 손실이라는 것인데요. 회계 인식의 차이로 생긴, 그래서 빨리 봉합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다가올 리스크랑은 양상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SBB 파산으로 인한 급격한 장기금리의 하락, 결국에는 경기 침체의 시간이 더 뒤로 늦춰지는 그런 형국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지금부터 SBB 파산과는 다른 리스크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다가오는 리스크는 기업들의 존재 여부가 달라질 그런 리스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금 조달의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돌아오는 채권을 돌려막기에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함에 놓인 것이죠.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실물 경제단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은행으로 치면 부실 대출의 영역, 자산 영역에서의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은행은 대차 대비해서 자산에 해당되죠.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반대로 개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회계 인식, 개정 인식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계시면 왜 SBB 파산이 진짜 리스크가 아니고 지금부터 다가올 리스크가 진짜인지 제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해 초반에 있었던 SBB 파산은 내가 원래 만기 보유를 목적으로 투자한 채권이 결국에는 손익으로 인식되는 평가 회계 기준이 달라지면서 애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재무적인 손실을 재무제표상 마이너스로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늘 문제가 대두됐던 회계상 이벤트고요. 만기 보유 자산에 대한 그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기까지 보유할 자산이었다면 매번 시장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일단 요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은행보다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은행은 계정 자체가 부채가
일반 기업으로 치면 자산이고 또 대출이 은행은 자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영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잘 벌어서 돈이 남았어요. 그 뜻은 기업이 투자도 하고 뭐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도 일부 해야겠죠. 캐펙스 지출을 하고 대출받은 빚도 갚고 이자도 잘 내고 그리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잘 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현금 흐름이 좋다 그러죠. 이렇게 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바로 잉여현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유 자산이라는 뜻이죠. 영업에 투입되지 않는 비영업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는 돈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떠올릴 수가 있죠. 어찌됐든 그 현금성 자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금 흐름을 보고 FCF가 남아야 사실상 여유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것까지 지금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남는 돈으로 기업은 돈으로 들고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군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적금에 넣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 여기서는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업이 남는 돈으로 뭐 예적금에 투자를 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했다. 이때의 계정 과목을 회계상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를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일단 예적금은 단순히 금융상품으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채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을 기업이 샀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채권이라는 특징을 이해를 해야겠죠. 채권은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인식을 하냐, 대부분은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 A씨와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요걸로 인식을 합니다. 대부분 채권은 A씨 아니면 OCI로 인식을 해요. 대부분의 채권은 이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A씨 같은 뜻입니다. 이거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옛날에는 중도매도 가는 금융자산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FV, OCI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냐? 예전에는 계정 과목을 자기 보유 목적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기업이. 예를 들면 내가 A씨로 선택을 하든 FV, OCI로 선택하든 보유 목적, 원금과 이자를 받을 생각이다라면 A씨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원금 이자 플러스 시세 차이까지 중도에 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FV, OCI 이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처음에 이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A씨로 계정을 잡았지만 중간에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식하는 계정 자체는 처음, 최초 보유 목적이 무엇이냐, 만기 보유 목적이냐 아니냐, 요걸로 좀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 채권을 샀는데 나는 만기로 계속 들고 있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생각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채권을 샀다면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A씨로 계정 과목을 인식하면 그만입니다. 이때는 공정가치 평가를 안 받아요. 채권의 원가 그대로 측정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채권을 기업하는 입장에서 채권을 투자를 했는데 원금, 이자 플러스 시세 차이까지 생기게 되면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과목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인식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뜻은 평가된 평가 손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지금처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 나거나 평가 손실이 나는 부분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은 어디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 다음에 영업이익 나오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이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FVOCI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따로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함된 항목은 자본, 대차대조표의 자본 쪽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FVOCI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기업들의 EPS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처음 FVOCI로 인식을 해서 채권을 들고 있다가 처분을 했어요. 그럼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이 나오겠죠. 그거는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FVOCI는 애초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공정가치로 측정된 가격이 반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처분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채권을 팔아버리면 이 판 거에 대한 손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은 당기순이익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재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요 세 번째 것까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목적일 수도 있어요. 나는 매매 목적으로 샀다. 원금과 이자가 아니고 매매 목적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이죠. 그래서 주식은 대부분 FVPL로 인식을 합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다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FVPL로 인식을 해야겠죠. 그런데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갖고 있는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 그러면 그때마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이거는 당기순이익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공정가치 측정을 해서 그만큼의 가격이 바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니까 들고 있는 투자한 주식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 회사 기업 가치가 휙휙 바뀌겠죠. 그래서 나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만 기타 포괄손익으로 넣고 싶다. 아까 여기가 기타 포괄손익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 있었어요. 주식을 들고 있었음에도 분류하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넣겠다라는 것은 자본으로 선택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FVOCI로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 변동이 커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 너무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최초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재분류가 안 됐습니다. 다시 내가 주식을 사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할게라고 분류를 해놓고 나중에 재분류가 안 됐어요.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는 인식이 되겠죠. 하지만 당기순이익으로는 분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 FVOCI,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재분류가 가능했다고. 처분하게 되면 처분 이익 손실을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예전까지는 채권이라든지 투자 자산에 대해서 계정 과목을 인식하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모유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류해서 계정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조금 주관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SBB 파산 일어나기 전 대부분의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의 이런 문제는 회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대부분 채권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원금과 이자를 받고 만기 보유를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인식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든 떨어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또 합리적인 회계 방식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채권을 10년 뒤에 찾을 건데 지금 1년마다 이거를 가치 평가해가지고 이게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를 그때그때마다 다 반영한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SBB 파산 전까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되게 복잡하게 재분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넣었다가 중도 매각하면 다시 재분류가 돼서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고 이런 복잡한 거 다 이해를 안 하셔도 좋은데 어찌됐든 기업들이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걸 분류할 수 있었고 중간에 재분류도 가능했다. 그러니까 회계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이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이
특성평가, 현금 흐름에 대한 특성평가로 이제는 인식해라라고 회계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까 제가 이거 인식하다가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는 이런 재분류, 임의분류 이게 모두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현금 흐름 특성평가 SPPI 테스트를 넘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게 아니라 이거로 넘어와서 시가평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투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익상 되게 민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가평가를 받지 않았던 이런 AC, 상각과 원가측정 금융자산이 기타 포괄로 넘어오거나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재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과 한 2, 3년 전부터 기업들이나 보험사, 은행들이 다 적용을 막 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이 이 표로 정리가 된 것이죠. 이것만 보면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보유 목적과 주관적으로 계정 과목을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현금 흐름 테스트를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자산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난 만기 보유 원금 이자를 할 거라는 얘기가 안 통하고 기타 포괄로 인식하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둘 다 자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SBB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계획을 내죠. 왜냐하면 자본단에서 영향을 미쳤으니까 자본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유상증자 계획을 하게 되고 그게 소문이 퍼지고 은행이 망한다. 뱅크런이 일어나서 SBB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부상 손실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손실이었어요.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나타난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빠른 지원, BTFP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이거는 인식으로 문제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회계 인식을 다 상각과 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시가평가를 안 하니까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회계 기준, 장부상, 회계 기준이 딱 바뀌자마자 이런 사태가 터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점은 은행이 자산단, 그러니까 대출에서 발생한 게 아니었죠. 은행은 대차대조표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계정 과목의 인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로 확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쭉 보시게 되면 2022년까지 기업들이 저금리에서 부채 비율을 꾸준히 늘려왔다라는 것이죠. 저비용으로 차입비용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익을 높이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랬습니다. 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가져다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빌린 초저금리의 회사채들이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차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4, 25 회사채 리파이싱이 대폭 확대된다는 거 누누이 지금 강조를 했고요. 23년까지는 만기 도래 예정이 크지 않았지만 24년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25년 1조 1천억가량이고 대부분 다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SBB 파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당장 높은 이자율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실질 리스크입니다. 실제 위험이에요. 그동안은 현금을 이제 써가면서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직 차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가시화가 생겨난 것이고 결국에는 한계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SBB 파산 때와는 다른 리스크 양상이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린 거고요. 부실한 기업, 한계 기업이 아닌 경우 건실한 기업들은 그럼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죠.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욱 그럴 거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가 감소되면 고금리 상황이 더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아마 그 내주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빠르게 위험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가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 재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자본, 자기 자본이죠. 자본보다 부채, 빚이죠. 부채가 자본 비용이 더 낮습니다. 자본은 주식이고 부채는 이자죠. 그래서 이자를 내지 않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유상증자는 마지막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은행 대출이 다 막힌 한계 기업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외기라 그러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현금 부자인 기업들도 부채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도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채가 이제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뜻이죠. 대기업들도 이런데 일반 기업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의 금리 수준은 기업의 재무조달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조달 리스크, 부채의 상환 압박 비용 모두가 높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에 일정 부분 타인 자본, 채권자들의 상환 압박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달 지출되는 이자 비용이 치솟게 되는 거고 결국 현금 흐름이 망가지면서 기업들의 파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실물단에서의 경제에 타격이 일어나는 그런 리스크로 봐야 됩니다. SBB 파산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거 아까 제가 이 회계 기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 영상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구간의 특징은 SBB 파산에 있습니다. SBB 파산이 오히려 경기 침체 시기를 지연시켰습니다. 이것만 아니라면 그 당시에 장기금리가 3.3%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경기가 더 연명할 수 있는 볼륨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장기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장은 침체 위험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을 벌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의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빅테크 7개 종목들의 심취해 있을 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실상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 내막에는 자금 경색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거고요. 슬슬 거래처로부터의 미수금 문제로 불안을 겪게 될 겁니다. 이게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기저기 자금을 조달해 보려고 하지만 조달 비용이 높아졌고 게다가 플러스 상환 압박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거래처라든지 채권자라든지 협력회사라든지 등등 상황 설명을 해가면서 지금 우리의 사정을 봐달라고 조금씩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시간을 한마디로 버티는 시간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점차 한계에 달하게 되면 직접적인 위기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박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말은 쉽죠. 구조적인 고금리 시대의 변화, 다시금 저금리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는 전망.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 지금의 높은 금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S&P 500 기업들도 저금리 하에서 부채 비율을 꾸준히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이익 성장을 촉진했고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데 일반 기업들이야 당연히 저금리 기조에서 자금 조달을 늘렸겠죠. 그런 중소기업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었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녹록치 않는 상황을 지금까지 계속 견뎌왔던 기업들입니다. 금융환경 체질 변화는 천천히 이루어져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로금리를 10년 넘게 유지하던 기업들이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아무 탈 없이 지금 중금리, 고금리 시대를 견딜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당시 저금리 기조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그때만의 또 룰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태생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룰 안에서 움직여야 했던 게 기업들이죠. 그때는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런 제로금리라는 룰을 갖고 그 룰의 제한을 갖고 사고를 하고 투자를 하고 행동을 하고 영업활동을 영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가올 리스크는 SBB 파산의 위험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